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법의 동굴리기 이 책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위험에 대한 개념입니다. 투자에서의 위험은 손실 가능성과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돈을 잃을 가능성, 즉 손실이 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불확실성, 즉 이제 변동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A, B, C 자산이 이제 1년 동안 거둔 수익률이 똑같은데 각각의 변동성은 다릅니다. C 자산이 위아래로 좀 더 급등락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이 났을 때 이 자산을 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높은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을 위험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이 위험을 이제 변동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멘텀 투자, 가치 투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모멘텀 투자는 추세를 따라가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사다 팔았다를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비교적 그렇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 없는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매매를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또 이제 매매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회식하고 있는데 뭐 마진콜이 온다던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 투자는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다. 그리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의 판단이 녹아져 있는 가격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치 투자거든요. 결국에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남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가격에 다 녹아져 있는 그 정보들을 상회할 수 있는 어떤 분석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직장인이 사실 또 이렇게 종목 분석을 또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본업에 또 충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업에 있어서도 충실하고 또 이제 본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질적으로 남과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자산 배분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포트폴리오에 여러 자산을 이제 넣어놓고 그렇게 많은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모멘텀이든 가치 투자든 종목을 줄여서 집중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자산을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 답은 투자자의 능력과 그 상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투자 전문가에게는 과감한 집중 투자를 권하겠다.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철저한 분산 투자를 권합니다. 투자 전문가에게는 분산 투자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위 선택 종목이 있는데도 20위 선택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분산 투자로 시작을 하고 투자 경험이 쌓이고 투자에 확신이 들면 그때 집중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명한 투자자 해제 신진호 회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이클 모브 씨는 온갖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서 실력의 역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시장을 이겨왔고 이는 실력의 역설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는 더 저렴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실력의 편차는 줄어들고 행운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터 번스타인은
시장의 효율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펀드 매니저가 내는 초과 수익의 편차도 확실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든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주식, 채권, 금, 뭐 요새 이제 비트코인, 뭐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을 한 포트폴리오 안에 담습니다.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예로 들자면은 종목을 담는다기보다는 지수에 투자를 합니다. 지수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고 뭐 한 달 뒤에 채권에 투자하고 뭐 6달 뒤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에 한꺼번에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매매 시점을 이제 노리지를 않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다음에 대신에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을 이제 미시적으로 재분배를 하죠. 그걸 이제 리밸런싱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데이비드 스웬슨이라고 예일대 기금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기대 수익률이 높고 전통적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오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를 느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뭐 사모펀드라던가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자산과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출렁임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방어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이제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꾸준하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이제 굴린 결과 30년간 강세장과 약세장을 통틀어 약세장에도 수익률을 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평균 13.9%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10억 달러였던 펀드 규모는 239억 달러가 넘는 자산으로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그 수익률이 높았죠. 그래서 주식을 우선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습니다. 주식을 담는데 대신에 이제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크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출렁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채권에 비해서. 그러나 이 주식을 어차피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급등락을 극복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첫 번째로 담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부동산이든 금이든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이제 담는데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어떤 자산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자산이 올라서 서로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채권이죠. 채권은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이제 이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낮죠. 그래서 주가가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주가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제 포트폴리오도 똑같은 변동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위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아래를 보시면은 A 자산이 올랐을 때 그리고 내렸을 때 그리고 B 자산은 그 반대로 움직여주면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 채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금을 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금을 담은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보시면은 맨 아래 포트폴리오가 2008년에 마이너스 11%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뭐 CMA나 MMF나 RP나 뭐 아니면 외환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테이퍼링이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고 시장이 출렁일 때 좀 더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타이밍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이 꼬꾸라졌을 때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을 보면 미국 주식하고 출렁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나눠서 투자를 했을 때는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략에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담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상관관계를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 나머지 이제 주식을 굴리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리츠 등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의 아버지로 손꼽히는 해리 브라운은 이 포트폴리오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4개의 자산, 금, 미국 주식, 미국 국채, 현금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은 물가 상승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주식은 호황을 대비한 것이고 국채는 물가 하락에 대비한 것이고 현금은 불황에 대비한 것이다. 뭐 이런 포트폴리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시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에게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어차피 내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액을 몰빵해서 투자를 하는 거, 한 시점에. 그 다음에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반드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 매수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 투자 시에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 그리고 뭐 이제 짜잘짜잘하게 뭐 이렇게 1년에 1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기회 이익의 측면에서 더 손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런 전제가 확실하다면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물론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라는 전제라면은 분할 매수를 이제 좀 더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든요. 끌고 가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사고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특정 자산이 너무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요럴 때는 이제 오른 자산을 팔고 떨어진 자산을 이제 이렇게 사면서 포트폴리오를 약간 미시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것을 이제 리밸런싱, 자산 재분배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기간별로 딱 정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딱 정해놓고 오른 것은 팔고 떨어진 것은 산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전제가 되는 그 생각은 뭐냐면 결국에는 평균 회귀입니다. 이제 뭐랄까요? 이제 모멘텀이라는 건 달리는 말에 타는 건데요. 달리는 말이 계속 간다라는 관점이 모멘텀이라면 이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달리다가 결국에는 지치게 된다. 지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런 관점이 이제 평균 회귀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뛰어났던 자산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평범한 실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른 것은 팔고 떨어진 것은 산다라는 관점이 이제 자산 재분배를 한다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요. 비중이 너무 높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자주 확인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 자산 리밸런싱 하는 것의 본질적인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해외 주식에도 같이 투자를 하고 해외 국채에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달러화를 들고 있는 것도 이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달러화, 그다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주식과 이 뭐라 그럴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와 미국 국채가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또 하나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그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은 국채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구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여지보다 달러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아래 폭이 사실은 좀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연수익률이 0.2%, 미국 국채는 3.7%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달러화보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성격을 가질 경우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낮아진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투자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전문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 투자의 방식을 택할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한 공부를 길게 이제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본업에 이제 다 집중을 하는 거죠. 본업에 집중을 하는 거고 사실 뭐 본업을 다 제쳐놓고 다들 뭐 트레이딩에 온 국민이 몰두를 한다면은 거기에서 무슨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몫을 빼앗는 전쟁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그 본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그런 투자와도 이제 맥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충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일독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